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잘 보여요? 잘 안 보여?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세모에게 연습을 할 거고요. 그쵸? 순서는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소득세, 그리고 상증세. 상증세는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나 계산하면서 좀 알고 싶다 하면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한 하루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6시간 정도. 그다음에 법인세 하고요. 그다음에 책은 이렇게 할 거예요. 세무에게 엔딩. 그래서 이론 요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연습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세무회계 엔딩은 요약서긴 한데 그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객관식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객관식 기출 문제가 요 근래에 있었던 거 좋은 문제가 약간 주관식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위주로 처음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것만 열심히 봐도 꽈락은 넘어요. 꽈락은 진짜로. 그러니까 세무에게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문제가 다 사이즈가 줄어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뭐 한 문제 전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아야 10점인 거예요. 특수 주제만 20점인데 그것도 문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짧은 걸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속도전으로.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그래서 1차 시험에만 나오는 내용은 이 세무회계 엔딩엔 다 생략돼 있어요. 절차 규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책이 애법 두꺼워 보이지만 글씨도 크고 거의 정리된 내용이 많고 여기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세무회계 엔딩이 다 나오면은 문제 빼고 핸드북으로 그래서 이 법소 부 있잖아요. 요것만 정리해서 핸드북으로 또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거 이렇게 빠르게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관련해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 요걸 이제 잘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무회계 엔딩에는 1차 계산 문제 요거는 무조건 자기가 주관식을 혼자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연습 문제 요 책이 있잖아요. 세무회계 연습 한 수업 시간 70% 정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만든 문제도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기출 문제는 최근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제 책에 있는 이제 세무회계 연습의 책에 있는 양이 다른 책도 이번에 쭉 한번 다 봤거든요. 양 대비 한 70에서 80%예요. 문제 수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거는 가급적 피했고 그 때문에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세무회계는 무슨 얘기냐면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문제를 외우면 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외우는 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막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야 합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뭐 이 책을 복사를 하시든 뭘 하든 좋아요. 뭐 저는 상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민이 있잖아요. 종민이 핀란드 수학하잖아요. 책을 3권 사요. 3권. 여러분 3권 사라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3권을 사가지고 처음에 여기다 막 풀어요. 그냥 막 푸는 거야. 밑줄 긋고 막 풀고 맞출 때까지 하는 거야. 해설을 최대한 자세하게 했는데 1회독할 때만 해설을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혼자 푸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물론 다 틀려가지고 다 체크할 수도 있는데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틀린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대신에 아무것도 체크 안 돼 있는 데다가 혼자 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틀리겠죠? 보통 또 틀려요. 한 번 더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는 가급적 뺐어요. 뭐 기출 문제에서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지엽적인 문제는 최대한 뺐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범위를 확대하고 막 어디 구석에 있는 거 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짓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단원 코드. 여러분 100점 맞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세모에게 100점.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서로 웃죠. 웃는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럼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느냐? 7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진짜로. 대부분 7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해 기준으로도 70점 넘는 친구도 훨씬 더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이것만 본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봐요. 세법학도 마찬가지예요. 제 책에다 다른 책 요약서 막 넣으면 그때부터 점수가 떨어져. 거짓말이 아니야. 제 세법학 책만 보는 친구들이 점수 훨씬 좋아. 진짜로. 다른 책을 섞는 순간 그때부터 점수가 떨어져. 다 떨어져. 확실해. 내가 몇 년 해보니까 알겠어. 무조건 떨어져. 그러면. 그래서 요약서에 대한 갈망, 열망 이게 너무 큰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 야 그럴 바에 내가 차라리 만들어준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혼자 한번 풀어봐야 돼요. 반드시 혼자 풀어야 돼, 반드시. 처음에는 이제 가이드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혼자 푸는 거야, 혼자. 그리고 내용은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 노란색 책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확인하는 게 최고 좋아.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지. 법전 보고 확인하는 건데 그건 때려치고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서 그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생각을 하기엔 그나마 좋아. 법전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근데 나 그거 할 시간이 없다 해서 세무에게 엔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 정리는 많이 하시고 단권화 시켜서 하시는 거 좋은데 내용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문제 틀린 거 혼자서 풀고 내용을 혼자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풀어야 돼, 혼자. 그 시간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위주로 처음에 쭉 다 풀시고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해서 계속 범위를 줄여나가시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불안해하실 건 없다. 저희 책에 있는 문제가 적지도 않아요. 이거 다 하기도 빡세. 어떤 분들은 이것도 많으니까 좀 줄여달래. 여기서 뭐 별표 쳐주고 풀 수 있는 것만 해달라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여기 있는 건 한번 다 풀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왕이면 반복되고 지엽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는 2번 이상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제를 PPT 이렇게 제가 이제 풀 건데 세무에게 엔딩은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풀 거고 연습만 이제 PPT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시면 세무사 20점, 회계사 20점 둘 다 20점씩인데 문제가 2개 또는 3개예요. 문제가 앞에 하나는 무조건 매출세액인 거고 뒤에 하나는 무조건 매입세액인 거예요. 아니면 겸용사업자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세무에게 잘하는 방법 몇 년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잘하는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꼼꼼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꼼꼼해야 돼. 문제 잘못 읽고 가가지고 혼자서 다른 생각하고 그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꼼꼼하면 돼요. 꼼꼼하면. 지엽적인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꼼꼼하기만 하면 70점 넘어요.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엄청 어렵지 않아. 옛날에 한때 이렇게 굴고 지고 엄청 어려웠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패턴을 보면 회계사 시험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 난이도가. 세무사 시험은 오히려 내려오든지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가 보면은 스타일이 그래요. 교수님들도 아마 그런 스타일들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꼼꼼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볼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꼼꼼하게 틀리지 않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혼자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혼자 연습해야 돼, 혼자. 그렇죠? 그 틀리고 때려보고 자기 혼자 한번 때려보고 난 왜 이럴까 반성하시면서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세 그 세무에게 엔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과세 대상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거기 10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매출세 한 10점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는 참고로요.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회계사 시험 문제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골라서 푸는 거 거의 의미가 없고 세무사 시험은 골라서 푸셔야 돼. 순서를 자기가 잘 정해야 돼.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가끔 부가세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가세가. 그럼 부가세를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야. 무조건. 가장 자기가 잘해도 마지막에 푸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부가세, 그 다음 소득세, 그 다음 법인세. 근데 그의 부가세가 어렵게 나오면 부가세 뭐 잡아보겠다고 90분 중에 40분을 날리는 거야. 그럼 마음이 또 급해가지고 쿵쾅쿵쾅 뛰면서 그 다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는 어려운 문제 다른 거 없어요. 겸용사업자 있죠.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 때문에 일단 어려워. 근데 사업이 3개 있는 경우가 있어. 가끔 2개, 3개. 사업 3개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무조건 풀지 마. 지금 열심히 우리 며칠 동안 할 건데 마지막에 푸는 거야. 마지막에.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마지막에 푸는 거야. 두 번째, 서식 스타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다시 바뀌어서 서식은 잘 안 나오는데 서식 스타일로 나오는 경우도요. 무조건 마지막에 푸는 거야. 어려워요. 그러면 서식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도 가서 실수를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서식 주면 무슨 얘기냐면 교재 잠깐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서식이 왜 안 보여? 교재 1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관련 서식 있잖아요. 관련 서식. 그래서 번호가 있잖아요. 그쵸? 그 번호 주고 거기에 답을 넣어라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겸용사업자하고 얘 나오면 단언컨대 무조건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무조건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정답을 맞출 확률이. 그래서 앞쪽에 난이도가 반드시 있어요. 상, 중, 하가 있거든. 상, 중, 하 중에 상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은 마지막에 건드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상, 중, 하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잘 아시는 거예요. 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우리 2차 시험 다 사업자 나오는 거고 재화의 수입 매입세액 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은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재화의 공급 있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물건은 상품, 전기가스 뭐 이런 거예요. 세법학 다 주쟁인 거고 자 4번 한번 봅니다. 4번. 지급수단이 되는 거 있죠. 약소거음, 수표, 유가증권의 권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 자주 나와요. 주식을 팔았다. 이해하셨죠? 그럼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 자, 창고증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증서도 기본적으로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권리를 객체라면. 근데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있죠.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은 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재화의 공급의 범위. 재화의 공급이란 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각종 매매 계약 등이 있는 거죠. 요 내용들은 사실 시험 문제는 2차는 다 공급 시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할부 판매 이런 쪽들이. 그래서 공급 시기랑 맞물려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임가공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임가공. 그래서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힌트는 2차 시험에선 가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줘요. 재화 또는 용역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세무에게는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던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죠. 인도. 그러면 공급 시기는 인도 시기가 되고요. 용역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 임가공 용역이 되는 거고 그때는 완료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교환 계약 있죠.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교환. 자, 과세표준 문제가 교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세무회계에서.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거죠.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걸 원칙으로 하더라. 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경매 수용. 경매나 수용은 공급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공급은 맞지만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경매는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고 우리 수용도 있죠. 수용도 도정법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수용은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에 대한 사항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 현물 출자. 자, 밑줄 그어놓고요. 현물 출자하면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주식을 받는 거예요. 주식을. 그럼 법률적 성격은 교환인 거예요. 현물 출자는. 자, 아래에다 교환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교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됩니다. 자, 자기가 공급한 용역, 재화나 용역의 시가, 재화가 되겠죠. 현물 출자니까 재화를 보통 하겠죠. 그 다음 5번은 모르셔도 되고, 저 오른쪽에 가공계약 나와 있습니다. 가공계약. 그래서 사업자 A가 주요자재를 구입한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A가 B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주요자재를 내가 B한테 공급할 건데 B가 먼저 나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돈 주고 샀으면 유상사급이 되고 주요 자재 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급시기에 잘 체크해 두시고, 가공이라는 말은 있지만 뒤에 재화가 붙는다고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용역의 공급 있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주요 자재를 제공했지만 대가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엔 단순히 가공 이런 표현을 잘 나오는 거고, 공급이 언제 되느냐? 가공 완료된 때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교환계약은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건물 150을 던지고 사업자 B는 자동차 100과 현금 50을 던진 거죠. 자, 부가세에서 현금은요, 일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자 A는 공급만 보면 되는 거죠. 공급. 그러니까 건물 공급 150이 공급가액이 되고, 사업자 B도 소비하는 주체, 저쪽 상대방에 100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 100이 돼요. 매출세액이 있을 수도 있고 매입세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사업자 A 입장에서는 150이 공급가액이 되고 매입세액도 있는 겁니다.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거 매입세액 있을 수도 있다. 현물 출자, 재화의 공급이 되고요. 교환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볼게요. 연결지어서. 아까부터 계속 시가 하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시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서.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 보통 체크해 놓는데 체크를 잘 안 해놨어요. 뒤에 부당행위 쪽에 있습니다. 자, 교재 49페이지 엄마, 어디 갔어? 내가 시가가 미쳤나봐. 체크를 왜 안 해놨지? 혹시 찾으면 얘기 좀 해주겠어요? 시가 17페이지에 있어요. 저도 아직 책이 이게 거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17페이지 가운데 시가 있죠. 자, 거기 시가란 나와 있잖아요. 시가란 보고 다음 가격으로 한다. 자, 밑줄 긋니다. 지금 우리 부가세법에서 시가는 하나예요. 하나. 시가 거기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때도 시가, 교환할 때도 시가. 둘 다 무조건 시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리고 교환 다 같은 시가를 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시가라는 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공급 의제 있죠. 간주 공급에선 특칙이 있어. 무조건 특칙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주어져도 간주 공급은 무조건 별칙으로 가는 거야. 특칙으로. 그래서 잔존율을 반영한 시가 있죠. 그게 적용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당행위거나 교환이거나 다 시가 하나만 쓰는 거야. 시가 하나만.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자산이면서 간주 공급이다. 이 두 개의 전제가 되는 거야. 감가상각 자산이면서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요. 우리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경과된 과세기한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잘 구분하시고, 자, 그럼 시가가 뭐냐? 거기 동그라미 1, 2, 3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1은 우리 세법학 때도 많이 배우는 건데 셀러 마켓인 거예요. 셀러 마켓. 옆에다 셀러라고 쓰시면 돼요. 즉 파는 사람의 시가예요. 파는 사람의 시가. 원래
그래서 우리가 교환의 경우에도 공급한 자의 시가가 되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 자, 동그라미 2를 보니까 1의 가격이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건 누구라고 했어? 바이어 마켓이죠. 바이어. 공급받은 사업자의 시가예요. 그러면 3번은 뭐라고 됐어요? 위에 1 또는 2의 가격이 없어야 돼요. 1 또는 2의 가격이 없는 경우.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경우에만 시가가 불분명한 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시가가 불분명한 거고 그때 감정가액 상증세법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인세나 소득세 쫓아가고 거기는 감정가액 우선이고 그 다음 상증세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세무회계 연습책 잠깐만 볼게요. 105페이지 구경해 볼게요. 지금 유예반이니까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고 105페이지 세무회계 연습 105페이지 잠깐만 봅니다. 거기 지문 5번 있어요. 지문 5번. 올해 세무사 시험 문제잖아요. 한번 볼게요. 2021년 1월 1일에 장부가액 2,500만 원인 기계장치 A를 동종업종 타회사 기계장치 B 시가 2천만 원과 교환을 합니다. 기계장치 A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교환 당시 감정업자의 감정가액은 2,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A의 감정가액이 있으니까 2,300이 있으니까 2,300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프로바이딩 하는 이 자의 A의 시가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럼 두 번째 세컨드로 뭐를 가는 거야? 그 공급 바이어 마켓을 가는 거죠. B가 있잖아. B. 걔의 시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걔를 쫓아가는 겁니다. 2천만 원짜리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 똑같아. 잊지 말아야 돼. 부당행위가 되던 교환이 되던 지금 배운 시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부당행위가 되던 교환이 되던 지금 배운 시가 똑같이 쓴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앞으로입니다. 자, 이제 1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자,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거기 기준으로 보면 A가 있고요. A가 있고, 자, 한번 볼게요. A가 지금 베트남 같은데 재화를 원재료를 무한으로 반출을 해요. 자, 이건 반출에 불과해요. 즉 소유권 이전은 없어요. 소유권 이전 없으니까 이때 공급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됐죠. 그 완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A는 가공임을 조건으로 즉 가공비만 주고 완성시킨 다음에 제3국에 인도를 합니다. 뭘 인도하는 거예요? 이 완성품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 원재료에 대해서는요. 과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 이 완성품을 인도하는 거 이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이게 과세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가액은 뭐가 돼요? 완성품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품 가액이 공급가액이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 A, B로 내가 써놨네요. B 예제를 보면 B라고 했던 것 같네.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역시 베트남 이런 데다가 내 원재료를 넘겼어요. 역시 무한 반출했어요. 반출했는데 이 베트남에서 완성된 가공임을 조건으로 완성품을요. 제3자에게 넘겨요. 넘기는데 이 B가 계약한 주체가 계약을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계약이 어디랑 돼 있는 거냐면 여기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야. 제3국에 있는 거. 그래서 완성품이 수출이 되는 건데 지금은 완성품이 수출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갑이라는 국내 사업자와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시키는 대로 이 완성품을 제3자에게 넘겨준 것 뿐이에요. 자, 이거는 어차피 다 국외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완성품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물건이 들어가서 결국 완성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과세가 안 되면 원재료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잖아. 그래서 이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원재료 부분만큼은. 그래서 왜 결정적 차이가 있느냐? 얘는 제3국에 있는 자와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한 거예요. 수출. 뭐를 수출한 거예요? 완성품을 수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 자체는 과세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이 당시엔 소유권 이전은 없었지만 완제품이 더 넘어갈 때 섞여 있잖아. 그래서 국외 공급이기 때문에 과세하면 안 돼요. 왜? 계약의 상대방이 제3국 수출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국내 사업자가 계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영세율 가서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게 그러나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때 그 원료의 반출, 원자재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밑에 사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국내 제조업체 A는 원재료 2천만 원짜리를 베트남 업체에 무상으로 반출하고 현지 업체에게 가공임을 지급하고 가공 네가 해라. 가공한 완제품 5천만 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원재료를 베트남에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 자체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제품은 수출한 것이 되고 그때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시험에 지금까지 세무에게는 다 사례 1만 나왔어. 사례 2가 법에 들어온 지가 7, 8년 됐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말 문제로만 한 번 나오고 사례 2번 가보겠습니다. 원재료 시가 2천만 원짜리고요. 베트남 업체에게 무상 반출하고 현지 업체가 가공한 완제품 시가 5천만 원을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죠.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국내 업체와. 그리고 현지에서 인도했습니다. 이 경우 B가 원재료를 대가 없이 베트남 수탁 가공 업체에게 반출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공급가액이 원재료 가액만 되고 2천만 원만 공급가액이 되고 나머지 3천은 비과세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 1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왔고 시험장에서는 2천을 써야 되느냐 5천을 써야 되느냐 해서 잘 판단하시고 5천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아래 가보면 공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뭐 이런 것도 공급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에 따른 수용, 경매가 아니라는 거죠. 양도담보 설정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량수도 있죠. 포괄량수도. 원래 공급이 아닌 거죠. 다만 대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는 거죠. 대리 납부한 경우엔. 그 다음에 상속세 물납. 공급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있죠. 이것도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갈 때 수탁자에서 다시 위탁자로 올 때 이런 거 형식적 이전이죠.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은 22년부터 이제 개정되는 부분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세무에게 푸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용역의 공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란 나와 있죠. 그래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게 용역이고요. 다만 이제 건설업, 음식점업 이런 업종에 제한을 둬서 용역의 범위를 딱 정해놨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요 예시 규정이다 말씀드렸고 자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중 다음의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사업으로 봅니다. 세무에게서는요 1, 2번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임대하고 임대료 받았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 동그라미 2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지하철 공사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뭐 선불로 받고 막 24개월 기준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꼬셔도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 용역 공급의 범위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영물을 제공하는 거, 재화, 권리,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아래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법에 이제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는데 건설업, 뭐 주요자재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 용역이다. 자기가 주요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자를 단순 가공만 했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3번이 잘 나와요.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노하우의 제공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권리의 대여와 양도가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 되고요.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자, 아래 서식 있죠.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있죠. 보통 B2B 거래를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1번에 적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죠.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지 않고 공급받은 자가 발행시킨 거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있습니다. B2C 거래가 많은 거고 기타 영수증 나머지 1, 2, 3번은 쉬워요. 그런데 4번이 어려워요. 4번을 밑에 작성 요령을 가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들은 여기다 적어요. 무조건. 그래서 간주 공급이 여기에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로지 하나만 뺍니다. 직매장 반출. 그래서 직매장 반출은 원가로 취득 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게 원칙이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매장 반출 잘 기억하시고 1번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리납부하는 경우 있죠. 사업의 포괄양수도. 그러면 매입하는 자 사업 양수인이 대리납부했겠죠? 그러면 공급한 자도 매출세금 찍히는 거야. 그래서 맨 위에 1번에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찍혀. 그래서 대리납부 하더라도 공급한 자는 1번에 찍힙니다. 그래서 밑에 서식 작성 요령 잠깐 보시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여 양수인이 대리 납부한 경우도 여기 1번에 찍혀요. 그리고 부가세 서식 가보면 23번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는 게 있어. 매출한 사람은 자기가 세금계산서 끊겼지만 매입세액은 누가 이미 냈어요? 양수인이 미리 냈죠. 그러니까 매출자 입장에서 빼주는 거야. 다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을 밑에 서식 작성 요령을 묶으시면 영세율 있죠. 영세율. 영세율은 이제 직수출하고 내국신용장이 가장 큰 구분인 거고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에 의한 인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내 거래로서. 그래서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핵심 문제 가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다음 자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22년 1기죠. 1기 부가세 과표. 자, 2차 시험장에 가면요. 꼼꼼하셔야 되고 틀리는 거 없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빨빨빨 해야 돼. 문제가 자료가 맨 위에 있죠. 그 밑에 쭉 나오잖아. 자료가 나오잖아요. 어차피 21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써 옆에다가. 한 두 군데다 크게 써. 확정인지 예정인지 옆에다 확 써놔요. 이길 건지. 이걸 써놓고 봐야지 안 틀리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공급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옆에 문제에다 크게 쓰는 거야. 형광펜 가지고 가셔가지고 맨 부가세 지금 몇 기 물어보는지 싹 치고 형광펜을 써야 돼. 형광펜을 그래야지 빨리빨리 보인단 말이에요. 세무에게 특히 딱 쓰고 옆에다 크게 쓰는 거야. 이거 예정인지 확정인지 이걸 써놔야지 가서 또 보고 올라와서 다시 또 불안해서 또 보고 불안해서 또 보고 아 이제 외웠다 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써놔. 크게 두 군데 세 군데만 써놓으면 돼. 어차피 한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시험은 다른 거 없어. 꼼꼼하면 붙어. 세무에게는 꼼꼼하면 붙어. 꼼꼼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 문제 잘못 보고 맨날 틀리고 이거 아는 건데 틀리고 아는 게 아니야. 꼼꼼한 걸 체크하는 거야. 꼼꼼한 거. 자,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일기 신고 기간의 부가세 과표를 계산해 보래요. 모든 임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세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거고. 자, 1번 자료 보겠습니다. 갑은 임차인 을에게 A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월 말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소득은요. 임대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본적으로 계속적 용역의 공급이니까 매월 말 이 공급 시기가 되고요. 실제 받았든 받지 못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 일단 공급가액 들어오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물납했대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예 과세가 아니다. 3번 질문 같은 게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대가로 1억 2천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면 이 지역권 설정 대가는 부가세 사업이 아닙니다.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 비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과세할 게 없습니다. 자, 4번 임야를 임대한 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또 까먹어. 실제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들. 임야 나오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임야 부동산 임대 숫자 200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200밖에 안 보일 게 분명합니다. 임야 동그라미 치시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수용이에요. 수용. 근데 앞에 법률 있죠?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철거를 조건으로 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넘겨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과세 표준 가보겠습니다. 자, 실질 공급의 경우 과세 표준. 자, 물론 세법화 이런 데는 중요해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금전적 가치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세무에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일단 금전으로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자, 원화로 받으면 그 대가를 과세 표준한다. 대가는 반대급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출도 여러분 원화 수출도 되게 많아요. 현실에선. 수출. 직수출했는데 원화 받았어요. 영세율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직수출이라. 그러면 원화로 받았으면 환가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원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외화로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외화로 받았다. 자, 공급 시기가 있죠. 공급 시기. 외화로 받은 경우. 자, 공급 시기 전에는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으로 해요. 환가라는 건 실제 원화 통장으로 찍힌 걸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외화로 돈을 받아도 환가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가 있는 거고, 공급 시기 후죠. 후는 이게 외화로 보유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미수령 상태일 수도 있죠. 전부 똑같습니다.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전 환율을 쓰는 겁니다. 공급 시기. 자, 그러면 공급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는요, 수출 나오면은 형태가 되게 여러 개. 돈을 어떻게 받아갔는지 형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걸 잘 캐치하고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첫 번째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보셔야 돼. 전체 금액이 10만 불인데 쪼개는 경우가 많다고. 쪼개는 경우가. 그 쪼개는 걸 잘 보셔야 되고, 10만 불인데 2만 불만 환가해서 2만 불 환가한 게 2천만 원이래. 나머지 금액은 아직 환가하지 못했다. 나머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8만 불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연습을 해놔야 돼. 자, 그러면 문제는 공급 시기죠.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는 자, 직수출의 경우는 언제입니까? 직수출은 선적일이야. 그래서 1차 시험엔 선적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2차는 그렇지 않아요. 직수출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뭐도 있어요. 내국 신용장. 그렇죠?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국내 거래요. 그래서 인도일이 되는 거야. 인도일.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면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인도일. 내가 누구한테 수출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나오고 수출업자가 선적한 날이 나와. 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인도야. 그러면 이거 가시는 거예요. 이거.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파생된 거. 직수출은
중간 지급 조건, 할부 조건 이런 결제 수단, 결제 방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선적이래요. 그래서 얘는 결제 방법에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거 잘 체크하시고 중간 지급 조건, 완성도 기준 조건 이런 거 하나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금전 외 대가를 받는 경우. 자, 옆에 교환이라고 쓰시면 돼요. 옆에 현물 출자도 쓰시고요. 교환,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이 금전 외 대가입니다. 자, 원칙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시가가 명확하면 그거 가져가면 돼요. 그게 불명확하면 공급받은 자 시가 가져오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둘 다 불명확하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쫓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감정가액이 있어요.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박스 안에는 각각을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을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둘 다 떨어진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외상 할부 판매 그냥 총가액이죠. 외상가액 안에 이자 성격이 있더라도 그런 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할부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4번이 중요한 거죠. 대금 지급 조건에 따른 공급 시기가 있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조건, 중간 지급 조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을 계속적 공급. 그 3번에 있는 대표적인 게 재화는 전기 같은 게 될 거예요. 전기, 전력. 용역은 부동산 임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임대. 자, 앞으로 가보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결국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봐요.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등은 그 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아까 얘기했었던 거예요. 완성품의 가액을 영세율 적용하고 그게 공급가액이 됩니다. 선불 용역 있죠?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어떤 대가를 먼저 받았다는 거고 안분 계산하죠. 실제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빼고는. 나머지 업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차에서 업종 제한으로 가는 건 힘들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죠. 그러면 그땐 안분하더라. 자, 상표권 등은 선불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선불만. 이해하셨어요? 근데 부동산 임대는 선불, 후불 둘 다 안분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선불, 후불 둘 다 안분하고요. 상표권 등 권리는 온리 선불만 인정하는 거예요. 선불만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의 조정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애누리입니다. 애누리.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에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 이걸 애누리라고 하고요. 이게 세무회계에선 애누리가 생겼을 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리고 깎아준 때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1기냐 2기냐 공급가액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반품 있죠? 이것도 반품된 때 마이너스다. 요거는 이제 문제 1번에 초반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질문이고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원래 여기 총 매출액이 있는데 차감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차감하기 전인지 요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3번에 도달 전이죠. 전에 파손, 훼손됐다. 소유권 이전이 없으니까 공급으로 볼 수가 없고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증. 이건 재정상의 원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직접 관련된 걸 잘 찾으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직접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 요즘 제가 또 탄소에 관심이 생겼잖아요.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조금이야 원래 다. 온실가스 배출금 내가 줄이면 돈 받잖아요. 이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됐다고 지금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요건 과세 대상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보조금으로 받았더라도 용역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있죠. 이건 부가세 공급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하고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소득세법에 가보면 연체이자가 두 개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포함하고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그건 기타 소득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거기 비교도 잘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전환되기 전까지는 사업소득,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자 있죠. 이자, 그건 이자소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의미 이해하셨죠? 시험에 세무회계가 나오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매출 할인 있죠. 매출 할인도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 끊는 거예요. 할인이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끊는다. 그거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 할인 발생할 때 끊는 겁니다. 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장려금 있죠. 장려금. 자, 세무회계 문제를 풀 땐 장려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돈이 아니야. 장려금인데 물건으로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이 물건인지 돈인지는 뒷문장을 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혼자서 무조건 돈 읽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대손금도 공급가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고요. 요건 뭐만 조정해줘요? 매출 세액만 조정해, 대손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과세표준. 자, 재화의 수입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관세 등을 모두 합치는 거죠. 간접세. 자, 간접세를 포함하는 건요, 재화의 수입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개별 소비세가 나와요. 그럼 부가세 공급가액은 개별 소비세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우리나라에는 잘 이론에 맞지는 않지만 세금에 세금을 다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국내 거래 공급인데 개별 소비세가 붙으면 개별 소비세를 합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국내 거래라도 마찬가지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그림은 뭐 1차 때부터 많이 보는 거니까 2차 때는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구역이 있고요. 보세구역에서 내가 수입을 했었지만 이건 수입이 아니었잖아. 그랬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때 수입한 게 500원짜리고 이때 700원짜리다. 라고 하면 세관장은 뭘 아는 거야? 이걸 아는 거죠. 세관장은 500짜리 매입세액을,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라고 하면 세관장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여기다 세금 계산서 끊어주죠. 수입세금 계산서 500짜리 끊어주는 거죠. 여기 갑은 얼마짜리 끊어주면 돼요? 700에서 500 뺀 200짜리 끊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래에 있는 내용이고요. 시험에서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거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과세자인 A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래요. 그래서 1번 자료를 보니까 국내 보세구역 외에 국내 커피 판매 사업자인 주 B에게 9천만 원 부가세 제외하고 공급했어요. 이게 9천만 원이라는 거죠. 아래가 보니까 관세 과세 가격이 있어요. 하지만 부가세 수입의 경우 과세 표준은 관세 과세 가격에 각종 세금을 다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니까 세관장은 수입 커피 원두에 대해서 부가세 500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관장이 끄는 공급가액은 5천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천에서 5천을 빼셔야지 4,500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실질 공급 가보겠습니다. 교재 오른쪽에 21페이지. 심플해요. 이것도 금방금방 해요. 자, 과세표준 계산해보래. 1기. 자, 외상 매출액 6억이에요. 이제 시험에서 이런 걸 잡아야죠. 가로치고 애누리 할인 300이 차감되어 있대요. 잘 되어 있는 거죠. 차감되어 있어야 할 걸 했으니까 잘 되어 있어요. 6억 출발합니다. 6억에서.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6억인 거고, 두 번째 자료를 보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이 2천만 원이에요. 취득시 매입세 공제 여부는 아무 상관없어요. 매각 그 자체는 공급입니다. 공급. 매입세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건 간주 공급인 거지, 재화의 실질적 공급은 매입세 공제 여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각액 자체도 공급가액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건물 A 시가 1억 원짜리고 은행 차입금으로, 자, 은행 차입금 1,000만 원을 건물로 대물 변제. 자, 거기 대물 변제라고 돼 있죠. 그것도 소유권 이전 형태죠.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있죠? 시가 1,000만 원. 그 일치시켜놨어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되게 어려워. 은행 차입금 면제되는 게 공급가액이냐, 내가 공급하는 게 시가냐, 이거는 판례가 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치시켜 놨어요. 그냥 시험 문제 나와도 일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1,000만 원이 되고, 사업용 건물 B는 물납했죠. 물납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료는 1,000만 원 되겠네요. 네 번째를 보면 기계장치 C와 기계장치 D를 교환했어요. 이런 문제에서 감정가액 쓰는 거야. 왜? A도 불분명, C도 불분명, D도 불분명한 거죠. 나는 C를 지금 교환하는데 C, D 둘 다 불분명해요. 그럴 때 감정가액 쓰는 거예요. 어떤 거 쓰는 거예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감정가액을 쓰시면 돼요. C의 감정가액 1,200만 원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합치면 642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외환산 있죠? 좀만 쉬었다 할까요?